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멀티플렉스의 영화 관람료가 주말 기준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영화값이 3만 원이고 팝콘하고 콜라까지 먹으면 한 4, 5만 원 들잖아요. 사실 부담되죠. 인수위원회가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4년에 월 1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가구당 인상 요금은 월 2,450원 수준입니다. 올해 최소 2차례의 추가 인상 계획이 있어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드디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어느새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외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는 안 끼고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같은 실내에서나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행사에선 써야 하기 때문에 갖고는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우려처럼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들 답답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늘 쓰던 마스크를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벗지만 이제 야외에서 언제든 마스크를 벗고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566일 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역,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봅니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현재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침방울이 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놀이공원이나 야외 결혼식, 운동회 등 다른 50명 이상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종식 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인수위는 정치 방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의 경우 새로운 변이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마스크 벗으실 생각이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더워지는데 바로 벗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불안하다, 좀 더 쓰겠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시민들 생각을 이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쓴다, 벗는다,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들. 답답해서, 불편해서, 벗고 싶은 이유도 다양합니다. 너무 숨을 쉽게 못 쉬어서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밖에서 무조건 제가 벗을게요. 오늘 도넛도 샀는데 만약 마스크 벗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파티. 사람들의 이 모양을 볼 수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100명 단위 정도 내려가면 그때 이제 벗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좋은 점은? 그나마 하관을 가릴 수 있다. 썼다 벗었다 혹시나 잃어버릴까 걱정거리도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갖다가 한 2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봉지도 한 2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한강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운동할 때는 두꺼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호흡이 너무 가쁠 때는 그 마스크를 살짝 들고 이렇게 한번 큰 숨을 쉬어주기도 해요. 안경에 뭐 서리도 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도 북적이는 곳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100명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쓰겠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일상으로의 회복,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는 경선 결과가 잠시 후 나올 예정인데요. 그 소식에 앞서서 또 다른 빅매치, 경기지사는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리전 성격이라 대선 2라운드로 불리죠. 대선 때 코너였던 여론보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경기지사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43.3%,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3.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경기도민이 후보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동연 후보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민주당 후보인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김은혜 후보는 공약 추진과 소통 능력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권역별로 지지하는 후보는 엇갈렸는데요. 3040 세대가 많은 김포,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7.8%의 지지를 얻어 38.1%에 그친 김은혜 후보를 앞섰습니다. 반면 경기 동부권은 김은혜 후보가 50.2%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김동연 후보가 46.5%로 37.7%를 얻은 김은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경기도민의 민심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달 첫째 주만 해도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후보가 큰 차이로 김은혜 후보를 앞섰지만 김은혜 후보가 출마를 확정 지은 뒤에 점차 박빙 승부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검수완박 이슈가 맞물리면서 각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후보가 정책 비전을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심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비계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지사 출마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김은혜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도 거론됐었죠. 이 분당갑에서 안철수 대 이재명 빅매치 시나리오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임민찬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 차출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만큼 이 전 지사 출마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출마 지역으로는 송 전 대표 출마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인천 계양을이 거론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가 52.3% 득표한 곳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지사가 본거지인 성남 대신 인천에서 출마하는 건 명분이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선 성남 분당갑 후보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분당갑 출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전혀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다른 결정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건데 안 위원장 주변은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과 대구 수성을 등 최소 7곳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 새 정부 내각 구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김부겸 총리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 후보자를 대신해서 김부겸 총리가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해주고 사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불확실해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문재인 정부 김부겸 총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거나 부결될 경우 새 정부 장관들 제청은 김부겸 총리가 해줘야 합니다. 김 총리 측은 한 후보자 인준이 늦어질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권한대행을 할 만한 분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넘어오면 김부겸 총리가 그분을 제청한 뒤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다음 서열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먼저 제청하고 사임하면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다른 장관들을 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피하면서도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는 게 김 총리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들과 고별 만찬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인물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청문회가 열릴 국회 법사위원회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장과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윤핵관,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복귀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업무로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치됐다. 어제 법사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인수위도 마무리돼가고 청문회 준비도 해야 해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배치해 민주당 공세 대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남국 등 철험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측근이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의 발목 잡기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화요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수요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사흘간 16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후보자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였을 때 소송을 담당했던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딸이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교 밖 활동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0년 1월경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한 제약회사에서 2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해당 제약회사의 1심 소송건을 담당하던 기간과 겹칩니다. 이후 이 후보자의 장녀는 제약회사에서의 활동을 학교 밖 인턴십 수행과제로 제출했습니다.
학교 가이드라인에는 이 수행과제가 졸업 필수 요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약회사 측은 채널A에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인턴이나 체험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빠가 이제 변론을 맡은 것이 딸의 체험 활동 기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또 이 활동이 미국 고등학교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학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턴이 아닌 체험학습을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체험활동 기회를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에도 독주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특위 구성도 강행 처리했는데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단 21분 걸렸습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상정 약 21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에 입법 권한을 주고 민주당이 원하는 형태로 중수청을 만들어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가 소집되자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바로 퇴장하시죠? 성성 제 말씀 좀 듣고 가세요.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은 윤석열이라는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참 눈물겹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면서 당선인 측은 민주당에 대응할 카드는 여론뿐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구성이 막바지인데 전체 규모는 줄이더라도 이 시민사회 수석실은 대폭 강화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취임 이후 닷새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 날짜와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일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14일까지는 국민투표를 공고해야 하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취임 이후에도 171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또 다른 입법 독주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해 여론전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시민사회 수석실 아니냐 생각해서 조금 강화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밑에 5명의 비서관을 둬 전체 수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통합, 시민소통 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은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을 맡고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제안 비서관과 디지털 소통 비서관도 함께 둔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일 대통령실 직제와 인사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모레 대통령실 구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억 원 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보다 정부가 외면을 하니 직접 북한에 죄를 묻겠다는 게 유족들 설명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공무원 이모 씨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상대는 바로 북한 정부. 숨진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2억 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유족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의 태도가 만든 비극임은 틀림없으니 당신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족 측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포기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우리 정부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앞서 유족들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지난해 7월 국군 포로들이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을 노려보는 건가요? 노려봤다기보다는요, 이 눈맞춤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때 이 장면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차관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성별, 교육, 성적 지향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동성애 인정이라든지 학력 차별, 불인정 등으로 종교계와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처럼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해달라는 건데 윤 위원장 답은 뭡니까? 윤 위원장도요, 지난달에는 법 제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가능성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당론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평등법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은 걸었다 이렇게 걸어야 한다는 것이 제정법인데 청문회도 공청회도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회기 쪼개기, 사보임, 위장 탈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보다는 확실히 덜 급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달라진 말,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말인데요.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면 반대 의견에 오늘 직접 답변을 남겼습니다.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찬성도 많다. 신중했던 이전과는 톤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물으면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으로 굳이 이 주제를 택한 것 자체가 예전보다 사면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되면서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경심 전 교수가 왜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서 이름이 거명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댓글 공작의 주범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논란의 인물들이라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볼까요? 이름만 바꾸면 오른쪽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고요. 왼쪽은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그 한덕수라는 이름 대신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완벽한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식 수석,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가 보죠? 맞습니다. 김영식 수석은요,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공개된 재산을 보면요, 로펌에서 근무한 그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재산이 약 1억 8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김영식 수석도 실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돌아오는 이 공격.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같은 의혹을 두고 여야에 따라 다른 잣대를 또 대서는 안 되겠죠. 일관된 잣대로 평가하고 검증해 주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과거 발언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우기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후 1살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1살 미만, 그러니까 0에서 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이제 매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급.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부터 월 3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당초 공약대로 월 100만 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장 100만 원을 주지 못하더라도 조기 도입해 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담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6만여 명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조 8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물가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2,450원이 오른다는데요. 올해 이 두 차례나 추가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19년째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대영 씨. 거리두기 종로로 가게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문제는 연달아 오르는 가스 요금입니다. 짤 값도 계속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 공공요금까지 같이 다 오른다니까 실은 조금 오르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장사하기는 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도시가스 요금은 기준 원료비에 정산 단가를 더한 원료비 그리고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달 초 기준 원료비는 1.8%가량 올랐고 다음 달부터 정산 단가도 최대 9.4%까지 오릅니다.
한 달 평균 2,000메가줄 정도 쓰는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달 초 인상으로 요금이 29,300원까지 올랐는데 한 달 만에 무려 2,450원이 단숨에 추가로 오르는 겁니다. 문제는 7월과 10월 최소 2번 더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눌렀지만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나자 뒤늦게 요금 반영에 나선 상황.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에는 올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월 기준 LNG 평균 수입 단가가 지난해보다 131%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천정부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물가 소식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기름값 얘기입니다. 기름 넣으실 분들 기왕이면 유류세가 추가 인하되는 이번 일요일 이후에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체감 효과가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38원입니다. 이달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휘발유 값이 최근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키로수를 많이 뛰고 하니까 더더욱 부담감이 가죠. 전에는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을 쓰던 운송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 10톤차 가격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이죠. 운전자 시름이 깊은 가운데 주유소 한켠에 유류세 인하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정부가 오는 일요일 5월 1일부터 유류세를 기존 20%에서 30%로 추가로 더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정도 더 싸집니다. 한 달에 한 4번 정도 넣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어요. 폭을 널리 주면 우리가 좋죠. 서민들한테는 당연히. 문제는 일선 주유소에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는데 보통 1, 2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5월 1일 당일부터 유류세 인하 가격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 떨어진 걸 바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이 비싼데 환율마저 약세라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이달 초보다 환율이 45원이나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시행도 전에 이미 절반이나 반감된 상황. 정유사들이 환차손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건 시간 문제로 유류세 인하도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계곡살인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도피 자금 마련을 돕고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빌려준 조력자들입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은혜, 조연수와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도피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거된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빌려준 B씨도 오늘 체포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이 오피스텔을 빌려 이은혜, 조연수의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오피스텔을 빌리는 데 쓰인 돈을 A씨가 제공한 걸로 보고 두 사람을 범인 도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도피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또 다른 2명을 입건하고 이은혜, 조연수를 도운 다른 조력자들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돈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을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빼돌린 돈 가운데 수십억 원을 뉴질랜드에 있는 골프 리조트 부지 매입에 썼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은 동생과 나눠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614억 가운데 500억 원가량은 자신이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었고
나머지 100억 원은 동생을 통해 투자하거나 동생이 썼다고 한 겁니다. A씨는 동생을 통해 투자한 돈 가운데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부지 매입 등에 쓴 8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동생을 공범으로 보고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동생은 받은 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형과 다른 진술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금융계좌를 압수해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몰수 전담팀을 투입해 피해 금액 중 회수 가능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태에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년에 걸쳐 수백억 원이 사라졌는데도 회계감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려고 우리은행 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화제가 되는 작품들도 줄줄이 개봉하면서 영화계가 모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극장 찾았다가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놀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 영화 한 편이 15,000원입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있는 애는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학교 폭력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가 화제를 모으며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사전 예매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2와 브로커 등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극장가는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티켓값 인상에 우선 놀라는 눈치입니다. 처음에 저는 가격 생각 안 하고 이제 골랐는데 가격이 막 엄청 비싸더라고요. 2인 끊었는데 이제 3만 원 막 나오더라고요. 영화 티켓은 코로나 이후 올해까지 매년 1,000원씩 올라 코로나 이전보다 25%나 인상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2D 영화 티켓 2장과 팝콘 하나, 콜라 2개를 구매해봤는데요. 총 4만 원이 들었습니다. CGV 측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국내 영업 손실이 4천억 원에 육박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감은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세지 않나. 요즘은 집에서도 이렇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뭔가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니까 영화관까지 와서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지난해까지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현재로서는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지점에서 조조와 심야 할인을 축소해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은행들이 변신 중입니다. 경쟁사와 점포를 공유하거나 마트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상가 건물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동점포입니다. 공동점포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한쪽에선 하나은행 번호표를, 다른 한쪽에선 우리은행 번호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양 점포에서 각각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창구도 나란히, ATM 기계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두 은행 지점들이 지난해 연달아 폐점하면서 주민들 불편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한 점포를 나눠서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동안 불편했지. 여기까지 갔다 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입출금 이런 게 제한이 있어서 그게 조금 큰일은 여기서 못 볼 것 같아요. 하지만 폐점되는 점포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점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이 없어져서 불편을 느끼시다가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서비스 장소가 마련이 되어서 지역 주민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은행이 마트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GS25, CU와 제휴해 밤 10시까지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좌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계좌 개설 노란색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는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도 4대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유엔 수장이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에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유엔 회원국에 굴욕감을 줬다고 분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자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에서 철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은 연기가 두 곳에서 치솟았습니다. 1시간 전 키이우에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prevent and end this war. 전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종전 중재를 위해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후 키이우 방문 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І це багато що говорить про справжнє ставлення Росії до глобальних інституцій, про намагання російського керівництва принизити ООН і все, що організація уособлює. 이에 맞서 미국은 총력 지원 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GDP의 5분의 1 규모인 42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The cost of this fight is not cheap, but caving to aggression is going to be more costly if we allow it to happen. 폭격을 피해 서부로 대사관을 옮겼던 우리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만간 키이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방금 결정됐는데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경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서울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이 송 전 대표는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송 전 대표는 한때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후보 확정으로 4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부동산 대책에 지나치게 서둘지 말고 정교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상가보증금 대출 금리를 혁명적으로 반으로 맞춰서 오세훈 시장이 상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엔 김관영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17개 광역시도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민주당은 경북도지사와 현재 결선 중인 세종시장 후보를 뺀 15개 광역시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한평에선 3년 만에 나비축제가 열렸는데 강원도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이색적인 두 얼굴의 봄을 강경모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인데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새싹이 피어나는 가지마다 하얀 솜털이 내려앉았고 등산로도 꽃길이 아닌 눈길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설경을 만난 관광객들은 영상 중계로 추억을 나누는가 하면 여기 올라오니까 나무에 눈꽃이 피었네. 너무 예뻐. 다른 나라 간 거야? 너무 춥고 너무 예뻐. 하얗게 왔어. 단체 사진을 찍으며 때 아닌 장관을 기록합니다. 저희는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눈도 보고 꽃도 보고 해서 너무 선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느낌? 그런 거예요. 이곳 발왕산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사계절 푸른 침엽수에도 이렇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악산도 겨울왕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형형색색 봄꽃들 위로 하얀 나비들이 춤을 추고 호랑나비도 날개를 활짝 펴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던 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시민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코로나로 계속 집에만 있다가 답답했는데 실제로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꽃도 핀 것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즐겁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설경과 계절의 여왕 5월을 재촉하는 나비.
서로 다른 봄 풍경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사흘 뒤 시작됩니다. NBA 선수 못지않은 빼어난 기술을 갖춘 가드들의 맞대결이 불꽃 튈 전망이라는데요. 정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란한 발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린 뒤 3점 슛을 성공시키는 KGC 변준영. 폭발적 스피드로 골밑을 파고들어 상대 혼을 쏙 빼놓는 SK 김선영. 화려한 기술을 갖춘 두 가드의 팀 내 비중은 절대적이라 챔피언 결정전 향방을 쥐고 있습니다. 프로 4년차 변준영의 장기는 스텝백 3점 슛입니다. 앞으로 가는 척하다가 뒤로 움직여 수비를 따돌리는 동작이 NBA 스타 카이리 어빙과 닮아 변 어빙으로 불립니다. 해결사 능력도 최강입니다. 플레이오프 4강전 종료 0.8초 전 위닝샷은 변준영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김선영은 현란한 드리블과 스피드로 수비를 붕괴시키는 드라이브인의 최강자입니다. 프로 11년차 베테랑이지만 순발력과 점프력이 여전하고 노련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자존심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장염에 걸린 변준영을 대신해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오색은 선영이 혼내주러 간다고 했습니다. 혼낼 준비 됐지? 김선영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혼내주러 왔다가 혼나고 갈 것 같은데요.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는 변준영과 김선영의 진검 승부는 사흘 뒤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막바지 봄꽃 잔치가 열렸습니다. 보성 일림산은 철쭉이 분홍빛 양탄자처럼 쫙 깔렸는데요. 이번 주말 꽃나들이 가신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온현상이 꺾이면서 선선하겠고 아침 저녁으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중부 곳곳으론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꽃가루도 많이 날리겠습니다. 호흡기와 눈을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7도, 광주는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오늘 발인으로 영면에 든 소설가 이회수의 명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된 인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야당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버티면 장관이 됐죠. 다음 주부터 줄줄이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말고 웬만하면 채택하고요. 대신 후보자도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면 버티지 않는 성숙한 정치 기대해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협치 한번 해봅시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